1부에 이어 2부 시작됩니다. 교습소를 지켜낸 3개월 후 현실적 압박이 다시 시작된다. 문화재단의 새로운 조건과 박상민의 부산 프로젝트 제안 사이에서 고민하던 태호는 결국 경제적 현실을 택하지만 이는 박상민의 계략이었고 가족은 다시 흩어진다. 하지만 도윤이의 용기 있는 바이올린 연주가 부모에게 깨달음을 주고 태호는 박상민의 약점을 이용해 모든 계약을 되돌린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음악 교육과 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며 재개발된 문화센터에서 더 큰 꿈을 펼치게 된다. 이분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와 가족 사랑을 깨달은 세 사람이 바람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감동적인 결말로 완성된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습소를 지킨 지 3개월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재개발 계획이 변경되어 교습소는 보존되었고 태호는 도윤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아빠, 오늘도 늦게 와요. 도윤이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다. 태호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도윤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서연이 도윤의 도시락을 싸며 태호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태호가 교습소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2달이 되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학교 다녀올게요. 도윤이 가방을 메며 밝게 인사했다. 아이가 나간 후 교습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호와 서연은 여전히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윤의 아버지로서의 태호와 서연의 관계는 분명했지만 그들 자신의 관계는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커피 더 드실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사무실에 가야 해서. 태호가 일어서려는 순간 교습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박상민보다는 친근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서연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통영문화재단에서 나온 이민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께 제안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호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통영문화재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었다. 어떤 제안인지요? 서연이 물었다. 이민수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면서 저희가 통합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교습소도 그 일환으로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개인 교습소에서 공공문화시설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책임자로 계속 운영하시지만 운영 방식이나 커리큘럼은 재단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태호가 끼어들었다. 그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안정적인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이 건물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개인 교습소로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태호는 이민수의 말에서 미묘한 압박을 느꼈다. 겉으로는 좋은 제안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이었다. 언제까지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2주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민수가 나간 후 태호와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서연이 먼저 물었다. 솔직히 복잡하네요. 교습소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상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태호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상민이? 왜 갑자기? 커피 한 잔 할 시간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태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박상민의 갑작스러운 연락이 좋지 않은 예감을 주었다. 지금은 좀 중요한 이야기야. 내 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결국 태호는 박상민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통영 시내의 한 호텔 로비였다. 박상민은 이전과 달리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요즘 어때? 새로운 사업은 잘 되고 있어? 그럭저럭 태호가 간단히 답했다. 솔직히 말해봐. 힘들지? 박상민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클라이언트도 별로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태호는 박상민이 자신의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도와주려는 거야? 진짜로 박상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고 있어. 부산 쪽 스마트시티 개발인데 IT 파트너가 필요해. 통영 일은?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고 우리는 개발만 담당하면 돼. 태호는 갑자기 이해가 되었다. 이민수의 방문과 박상민의 연락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혹시 문화재단 일도 내가? 박상민이 씩 웃었다. 당연하지. 재개발 사업자가 문화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럼 서연 씨는? 걱정하지 마.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될 거야.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면 평생 보장받을 수 있잖아. 하지만 태호는 박상민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서연을 시스템 안으로 꺼두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내 제안은 어때? 부산 프로젝트 같이 하자. 서연 씨와 도윤이를 두고 갈 수는 없어? 누가 두고 가라고 했어? 같이 오면 되지. 부산이 멀어? 차로 1시간이면 되는데. 박상민은 태블릿을 꺼내 부산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주었다.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좋아 보였다. 생각해봐, 태호야. 지금처럼 통영에서 작은 일들 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말에 태호의 가슴이 찔렸다. 실제로 경제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가져온 빚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도 쉽지 않았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 너무 길어. 3일이면 충분하지. 태호는 결국 3일 후에 답변하기로 약속했다. 박상민과 헤어져 교습소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다. 박상민은 교묘하게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교습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었다. 도윤도 그 중에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연주 소리를 들으며 태호는 생각에 잠겼다. 이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박상민의 말이 맞는 걸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부산으로 가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도윤이 태호에게 뛰어왔다. 아빠. 오늘 새로운 곡 배웠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럼, 물론이지. 도윤의 연주를 들으며 태호는 결심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아이의 웃음만큼은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다. 일부에서의 승리는 일시적이었고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다. 흔들리는 마음 박상민과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다. 태호는 답변을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부산 프로젝트는 분명 매력적이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보였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온 태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현실을 직시했다. 지난 2달 동안 성사된 프로젝트는 작은 지역 업체의 홈페이지 제작 2건뿐이었다. 수입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태호가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너무 일찍 나오셨네요. 서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고마워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서연이 태호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화재단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진짜 우리를 위한 제안인지 의심스러워요. 태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박상민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서연이 말을 멈췄다.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잖아요. 도윤이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특히 태호 씨 상황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말에 태호의 자존심이 상했다.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서연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태호의 가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말 그들은 가족이었을까? 도윤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분명했지만 서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애매했다. 서연 씨는?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잠시 멈칫했다. 무슨 뜻인가요? 도윤이 때문에 억지로 함께 있는 건지 아니면 태호 씨, 서연이 태호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은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 태호는 서연의 진심을 알 것 같았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10년 전의 사랑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오후에 태호는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교습소로 갔다.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도윤아, 무슨 일 있어? 아빠. 도윤이 망설이더니 물었다.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태호가 놀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친구들이 그러는데 재개발 때문에 다들 이사 간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요즘 걱정이 많아 보여요. 아이의 예민함에 태호는 가슴이 아팠다. 어른들의 고민을 숨기려고 했지만 도윤은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도윤아, 정말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건 싫어요. 그런데 아빠가 함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순진한 대답이 태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다. 저녁 시간, 태호는 혼자 항구를 걸었다. 내일까지 박상민에게 답을 해야 했다. 부산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통영에서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 씨, 돌아보니 이민수가 서 있었다. 문화재단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만나네요.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민수 씨도, 네, 저도 생각 정리를 하려고 나왔어요. 이민수가 태호 옆에 서며 말했다. 서연 선생님께서 아직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박상민 대표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까지도. 만약 서연 선생님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건물 안전 점검이라든지 소음 민원이라든지. 교습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태호는 이민수의 경고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결국 박상민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민수가 주변을 살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이민수가 떠난 후 태호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상민이었다. 태호야, 내일 아침까지 답변해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직 솔직히 말하면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야. 부산 프로젝트도 그렇고 서연 씨 문제도 그렇고. 서연 씨 문제? 아, 몰랐구나. 내일부터 교습소 건물 안전점검이 시작돼. 혹시 문제가 발견되면? 박상민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다.
태호는 이민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상민아, 이건 협박이야. 협박이라니.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지.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화를 끊은 후 태호는 교습소로 돌아갔다. 서연은 혼자 남아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 씨, 태호 씨. 늦으셨네요. 태호는 이민수와 박상민의 말을 서연에게 전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네요.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요? 태호 씨도 박 대표님 제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그런 건 아닐까? 결국 자신도 현실에 굴복하게 되는 건 아닐까? 태호 씨, 서연이 태호의 손을 잡았다. 저는 태호 씨가 어떤 선택을 하셔도 이해할 거예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그 따뜻한 손길이 태호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연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날 밤 태호는 도윤의 잠든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며 아버지로서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했다.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태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일부에서의 명확한 선택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릿했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다. 어려운 선택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일찍 일어나 결심을 굳혔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박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민아, 나야, 태호. 드디어 연락하는구나. 어떻게 결정했어? 부산 프로젝트. 하겠어? 박상민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잘 생각했어. 정말 잘 결정했다고? 계약서는 오늘 오후에 정리해서 보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서연 씨와 도윤이 문제는 건드리지 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 박상민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그건 내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문화재단에서 정한 정책이니까. 상민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뒤에서 손쓰고 있다는 거 나도 알아. 알겠어? 알겠어? 최대한 배려해볼게.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태호는 교습소로 향했다. 서연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려야 했다. 교습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아침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호의 표정을 본 그녀는 이미 무엇인가를 눈치챈 듯했다. 결정하셨나 보네요. 네, 부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선택이에요. 서연 씨도 문화재단 제안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태호 씨가 가까운 곳에 있으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이 멀지는 않으니까 주말마다 올 수 있어요. 도윤이도 보고 그때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빠. 일찍 오셨네요. 도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이 교습소 안에 앉아서 태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부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주말마다 올 것이라는 것, 도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럼 아빠는 또 멀리 가시는 거예요? 멀지 않아. 차로 1시간이면 와. 하지만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를 찾았는데 또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태호의 가슴이 미어졌다. 도윤아, 싫어요.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이 아들을 안으며 달랬다. 도윤아,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해해줘. 하지만 도윤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태호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다시 의문이 들었다. 그날 오후, 박상민이 직접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조건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프로젝트 기간 2년에 총 수익 배분금만 15억 원이었다. 어때? 조건이 나쁘지 않지? 좋네. 하지만 서연 씨 문제는 그것도 해결됐어. 문화재단에서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대. 기존 방식대로 운영해도 되고 급여도 더 올려준다고 하고 태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내가 누군데. 말한 건 지키지.
박상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태호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다. 박상민이 이렇게 쉽게 양보할 리가 없었는데 이틀 후 태호는 부산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무실은 해운대 근처의 고층 빌딩에 있었고 시설도 훌륭했다. 함께 일할 팀원들도 모두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산으로 가고 저녁 늦게 통영으로 돌아오는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도윤이를 만날 시간도 거의 없었고 서연과도 제대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한 주가 지나고 태호는 교습소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서연의 표정이 어두웠고 아이들도 평소보다 조용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새로운 조건,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꿔야 한대요. 클래식 위주가 아니라 실용음악 중심으로. 그리고 강사진도 재단에서 파견한 사람들로 교체한다고. 태호는 박상민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서연 씨는 저는 그냥 행정 업무만 담당하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박상민이 약속을 어긴 거네요. 어쨌든 제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태호는 당장 박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민아. 이게 뭐야? 서연 씨한테 조건을 바꾼다고? 아, 그거? 미안해.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이야? 내가 어쩔 수 없어.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 태호야,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상황이 바뀌면 조건도 바뀌는 거지. 그럼 계약 파기할게. 잠깐. 계약서 봤어?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태호는 급히 계약서를 확인했다. 위약금이 5억 원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였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비즈니스야. 태호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날 밤 태호는 서연과 함께 앉아 상황을 정리했다. 결국 우리 둘 다 박 대표님에게 당한 거네요. 서연이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에요.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위약금이 5억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계약은 지켜야겠어요. 그리고 서연 씨는 저도 문화재단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둘 다 침묵에 빠졌다. 일부에서의 승리가 무색하게 그들은 다시 박상민의 계략에 휘말려 있었다. 도윤이는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위층에서 도윤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달리 슬픈 선율이었다. 아이도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도윤아. 태호가 아이를 불렀다. 도윤이 내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태호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도윤아, 아빠가 일 때문에 당분간 더 바빠질 것 같아. 그럼 더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야? 시간을 내서 꼭 만날 거야.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태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더 복잡한 상황이었다. 박상민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도윤이의 상처받은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다. 아버지로서 아이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태호는 매일 부산과 통영을 오가며 지쳐가고 있었고 서연은 문화재단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도윤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 도윤아, 바이올린 연습 안 해? 서연이 아들에게 물었다. 하기 싫어요. 도윤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그렇게 좋아했잖아. 재미없어요. 어차피 제가 원하는 곡은 못 배우잖아요. 문화재단의 새로운 커리큘럼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클래식보다는 상업적인 실용음악에 치중해 있었다. 서연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없었고 아이들의 흥미도 떨어지고 있었다. 도윤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엄마도 예전처럼 가르쳐주지 못하잖아요. 아빠도 바빠서 못 와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도윤이 맞는 말이었다. 가족이 함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태호가 늦게 돌아왔을 때 도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요즘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서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산에서 회의가 길어져서. 도윤이는 일찍 잠들었어요. 요즘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요. 태호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서연 씨, 교습소는 어때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아이들도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미안해요. 제가 성급했어요. 이미 된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태호는 오랜만에 온종일 집에 있을 수 있었다. 도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아이는 예전만큼 반가워하지 않았다. 도윤아, 오늘 뭐 하고 싶어? 몰라요. 바이올린 연주 들려줄래? 하기 싫어요. 태호는 아이의 변화를 실감했다.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연주를 들려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관심했다. 도윤아, 아빠와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도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빠, 저희가 정말 가족이 맞나요? 그 질문에 태호는 당황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가족이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맨날 부산에 가고 엄마는 교습소에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전에가 더 좋았어요. 전에 아빠가 없을 때요. 그때는 엄마가 웃었거든요. 지금은 맨날 걱정만 해요. 도윤의 솔직한 말이 태호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의 눈에는 자신의 등장이 오히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날 오후, 도윤은 갑자기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다. 엄마, 아빠, 제가 연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연과 태호가 놀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무슨 곡인데? 비밀이에요. 도윤이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곡은 두 사람이 모두 아는 곡이었다. 10년 전 서연이 태호에게 자주 연주해주던 곡이었다.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틀리는 부분도 있었고 아직 어린 손가락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교습소 안에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태호도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아, 언제 이 곡을 배웠어? 혼자 연습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치던 걸 기억해서. 왜 이 곡을?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 곡을 들으면 엄마가 웃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태호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함께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도윤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빠. 아빠가 너무 현실적인 것들만 생각했어. 돈이나 안정 같은 것들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행복한 거였어.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체념하기만 했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도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호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산적해 있었다. 위약금도 있고 문화재단과의 계약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도윤아, 아빠가 다시 노력해볼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태호와 서연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윤이 말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위약금 문제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박상민의 약점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자를 찾든지.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해봐야죠. 이대로 포기하면 도윤이한테 뭔 얼굴로 아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이 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문화재단과도 다시 협상해보고 예전 방식으로 교습소를 운영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찰 텐데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순간 태호는 서연의 말에서 새로운 의미를 읽었다. 단순히 도윤이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뜻이었다. 서연 씨. 저도 깨달았어요. 안정만 추구하다가 정말 소중한 걸 잃을 뻔했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틀 후 태호는 부산 사무실에서 박상민을 만났다. 이번에는 태호가 먼저 공격에 나섰다. 상민아, 우리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도 조건을 재검토할 권리가 있어. 박상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태호야, 계약서에 서명한 건 너잖아. 하지만 내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어. 서연 씨 건으로. 그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 사기 혐의로. 박상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다. 뭘 원하는 거야?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그리고 서연 씨 교습소도 원래대로 돌려놔. 미쳤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게. 태호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박상민과의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박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협박과 거짓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태호야, 진정해. 협상할 수 있어. 이제 내 차례야, 상민아. 내가 선택해. 조용히 끝내든지 아니면 모든 게 공개되든지. 바람이 머무는 곳 박상민과의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녹음된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서연의 교습소 자율 운영권 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개발은 계속 진행될 거야. 박상민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태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상민이 나간 후 태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제 예전처럼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서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영으로 가고 있어요. 통영으로 가는 길, 태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비록 재개발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되찾았다. 교습소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먼저 뛰어나와 태호를 맞았다. 아빠. 정말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아빠가 매일 집에 있을 수 있어? 와. 정말이에요? 서연도 나와서 태호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 있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모두 고생했죠.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아빠, 그럼 이제 새로운 회사 차리실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통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교습소도 예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함께. 태호의 눈이 반짝였다. 교육과 IT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요. 음악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전국의 아이들이 서연 씨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서연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전 뭘 할 수 있어요? 도윤이 끼어들었다. 너는 우리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되는 거야? 아이들 관점에서 뭐가 재미있고 어려운지 알려주는 역할. 도윤이 신이 나서 박수를 쳤다. 좋아요.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네요. 한 달 후,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통영음악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었다. 서연의 음악 교육 노하우와 태호의 IT 기술, 그리고 도윤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결과였다. 첫 주에만 전국에서 100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서연의 따뜻하고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엄마, 댓글 봤어요? 서울에서 온 아이가 엄마 수업 정말 좋다고 했어요. 도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신나게 말했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멀리 있는 아이들과도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다니. 태호도 뿌듯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했다. 이 속도로 가면 3개월 안에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가족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시에서 그들의 온라인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공식 지원을 제안한 것이었다. 통영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키우고 싶다고 하시네요. 태호가 시청에서 돌아와 말했다.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네요. 서연이 기뻐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오프라인 교육도 확대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해요. 도윤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다. 아, 그럼 재개발 지역에 새로 생기는 문화 공간을 쓰면 되잖아요. 태호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말이 맞았다. 그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재개발 계획 안에도 문화시설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 대표님께 연락해 볼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번 만나보죠. 이번 박상민과의 만남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태호가 을이 아닌 갑의 입장이었고 박상민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좋은 제안이야. 박상민이 말했다. 사실 문화시설 운영자를 찾고 있었거든. 너희가 해준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조건은 이전처럼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운영해. 대신 성과는 내야겠지만. 태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 정도는 자신 있어요. 6개월 후 새로운 통영 음악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기존의 작은 교습소는 온라인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새로운 센터에서는 대규모 오프라인 수업과 공연이 이루어졌다. 개관식 날 도윤이 대표로 축하 연주를 했다. 1년 전 그 작은 교습소에서 떨리는 손으로 연주하던 아이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연주자가 되어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객석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던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많이 와 있었다. 도윤아, 정말 잘했어. 태호가 무대로 올라가 아들을 안았다. 아빠,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서연도 무대에 올라왔다. 세 가족이 함께 서자 관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다. 그날 밤 센터가 조용해진 후 세 사람은 옥상에서 통영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1년 전을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서연이 말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날이 올 줄. 태호가 대답했다. 저는 알았어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거라는 거려.
아빠가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태호와 서연이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도윤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태호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서연이 덧붙였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 희망찬 바람이었다. 아빠, 엄마. 도윤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바람 끝에 머무르는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바람이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람과 함께 머무르는 거야? 바람 끝에 남은 게 아니라 바람이 머무는 곳이 된 거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바라본 통영 앞바다는 달빛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멀리서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항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재개발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이 바다와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태호는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했고 서연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도윤이는 가족이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깨달았다. 바람 끝에 남은 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꿈꾸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영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그들을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순풍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람 끝에 남은 것들의 이야기였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꿈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